새벽 1시. 아파트 복도는 바람 한 점 없이 정지된 듯 고요했다. 긴 복도 끝, 비상등 불빛만이 초록빛 잔영을 바닥에 들이우고 있었다. 그 정막을 깨뜨린 건 규칙을 알 수 없이 이어지는 급박한 노크 소리였다. 탁, 탁, 탁. 간격은 불규칙했고 때로는 주저하는 듯 하다가 다시 세차게 이어졌다. 마치 문 너머의 누군가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직 눈꺼풀은 무겁고 방 안은 난방으로 인해 따뜻했지만 현관 쪽에서 밀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그 안에 섞인 묘한 금속성 냄새가 순식간에 잠을 몰아냈다. 현관에 가까워질수록 그 냄새는 더 진해졌다. 마치 녹슨 철판을 깎아낸 듯한 비릿함. 피비린내였다.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서늘하게 식는 순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나와 똑같은 얼굴이지만 전혀 다른 그림자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다. 쌍둥이 언니 윤서영. 왼쪽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부어 있었고 입꼬리에는 갈라지고 굳어버린 피딱지가 딱딱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얀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목걸이처럼 둘러져 있었으며 팔과 손목에는 울퉁불퉁한 멍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머리카락은 땀과 먼지로 엉겨 붙어 있었고 얇은 잠옷은 찬 공기와 함께 떨고 있는 몸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발바닥은 아스팔트와 계단에 긁힌 듯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고 살짝 벌어진 발가락 틈새로 건조하게 갈라진 피부가 보였다. 숨을 몰아쉬는 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과 절박함, 그리고 오랫동안 눌러온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듯 일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겁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 공포, 연민이 뒤엉킨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날 나는 속으로 맹세했다. 이 사람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4년 전 봄, 언니는 성동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날은 봄비가 하루 종일 내려 병원 바닥 타일 위엔 젖은 발자국이 이어지고 있었다. 소독약 특유의 알싸한 냄새,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경고음,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한 숨소리가 뒤섞여 응급실은 언제나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 속에서 언니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수액팩을 옮기던 중 발 아래로 미끄러운 물기가 퍼졌다. 순간 몸이 휘청이며 몇 개의 팩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투명한 액체가 타일 위로 번지는 찰나 재빠르게 누군가가 무릎을 꿇어주어 담았다. 그 사람이 바로 강민호였다. 신경외과 레지던트 1년차. 그의 얼굴은 의사 가운 속에서 땀에 젖어 있었지만 미소만큼은 부드러웠다. 그날 이후 병원 복도에서 스칠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묘한 기운이 흘렀다. 환자 옆에 있을 때의 진지함, 동료에게 건네는 짧지만 진심 어린 시선. 언니는 그런 그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3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언니의 얼굴은 오랜만에 행복으로 물들었고 우리 가족도 진심으로 축복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호의 어머니 박미정과의 첫 만남이 찾아왔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다. 얼굴 위아래를 훑는 눈빛 속에는 계산과 판단, 그리고 경멸이 섞여 있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 속 언니의 미소는 사진 속에서 아름답게 빛났지만 그날 그녀가 느꼈을 시선들은 차가웠다. 시댁 사람들의 표정에는 환영이 아닌 경계가, 말 속에는 축하가 아닌 무언의 거리가 담겨 있었다. 결혼 후 언니의 직장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수간호사 최은영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언니를 성실하고 유능한 간호사로 평가했다. 그러나 병원장 며느리라는 소문이 퍼진 순간 그 시선은 곱지 않은 질투로 변했다. 작은 실수에도 날카롭게 지적했고 가장 힘든 업무를 언니에게만 몰아주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무거운 환자를 혼자 옮기는 일, 중환자실의 긴급 업무까지 전부 언니 몫이었다. 결국 과도한 무리와 스트레스 끝에 언니는 첫 아이를 잃었다. 흰 병실 벽을 멍하니 바라보던 언니의 표정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함이 나를 절망으로 끌어내렸다. 아이를 잃은 후 민호는 변했다. 술자리가 잦아지고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 말투는 차갑고 종종 공격적이었다. 언니가 거부해도 원치 않는 접촉을 강요했고 그 눈빛 속엔 사랑 대신 원망이 자리 잡았다. 언니는 점점 말수가 줄고 눈 밑 그늘은 깊어져 갔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언니는 다시 임신했다. 그러나 시댁의 반응은 냉담했다. 기대와 축하 대신 언니를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말이 돌아왔다. 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언니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그 무렵 시어머니는 태아에 좋다며 갈색 종이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약을 건넸다. 처음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며칠 후부터 언니의 상태가 이상해졌다. 하루 종일 졸음이 쏟아지고 머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집안일은커녕 방금 한 일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의사로서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검사 결과 한약 속에는 졸피뎀과 로라제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섞여 있었다. 임산부를 무력화시키는 의도적인 약물이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언니 대신 내가 시댁에 들어가야 한다. 쌍둥이라는 이점을 살려 언니의 말투, 표정, 걸음걸이, 손짓 하나까지 완벽히 흡수했다. 며칠 동안 언니의 일상과 습관을 따라하며 완벽한 윤서영으로 변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의 서재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서재 안은 책과 서류로 빼곡했지만 그 사이에 숨겨진 진실은 분명 존재했다. 서랍 속 봉인된 파일에는 연구비 횡령 내역, 불필요한 수술 기록, 의료사고 은폐를 위한 금전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걸 촬영했고 간호부장 이영숙에게서 구체적인 증언까지 확보했다. 성동의료원 창립 50주년 기념식, 서울의 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수백 명의 의료진과 기자,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샹들리에 불빛이 천장에 반짝이고 무대 위에서는 병원 홍보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최첨단 장비, 웃음 짓는 의료진, 감사 인사하는 환자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게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리모컨 버튼을 누른 순간 영상은 끊기고 스피커에서 병원 내부 회의 녹음이 흘러나왔다. 부작용 사례는 빼고 제출해. 수술비 더 청구해. 대형 스크린에는 횡령 서류와 환자 명단이 차례로 나타났다. 장내는 술렁이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곧 경찰이 행사장을 덮쳤다. 민호와 그의 부모, 그리고 관련 고위진들이 차례로 체포됐다. 3년 후 언니는 여성 인권 상담사가 되어 있었다. 아이 하리는 맑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날 강연장에서 언니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 표정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누군가의 희망이 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강인함과 온기가 자리하고 있었다.